안녕하세요. TV1 마라다의 김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규옥입니다. 지난 8월 11일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폐회식을 가졌습니다. 운동선수로서 큰 영광인 올림픽 무대. 하지만 이번 올림픽에는 참가한 사실만으로 언론의 중심에 서고 메달을 획득했음에도 온전히 축하받지 못한 두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성별 논란, XY 염색체 논란으로 알려진 알제리의 이만해 칼리프와 대만의 린위팅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는 올림픽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시청자분들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이 두 선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 사실을 좀 짚어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인터넷상에서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두 선수는 트랜스젠더가 아닙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월 3일 기자회견에서 두 선수는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자랐고 여권에도 여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라고 못 박으면서 트랜스젠더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선수가 XY 염색체를 가졌다는 내용 또한 확인된 바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 두 선수의 XY 염색체 논란은 지난 2023년 국제복싱협회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선수를 실격 처리하면서 촉발된 논란인데요. 국제복싱협회 IBA는 실격 처리를 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이 두 선수의 염색체 검사 결과를 명확한 증거로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BBC, NBC, 리베라시옹 등은 국제복싱협회가 아무런 증거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며 IBA 검사는 부적절하고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IOC의 발표대로 XY 염색체 논란은 IBA 회장의 말뿐인 주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언론은 두 선수의 성별 논란에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이만해 칼리프 XY라는 검색어로 포털에서 뉴스를 검색해보면 8월 1일에 XY 염색체 복싱 선수 2명 여성 경기 출전 자격 충족 기사부터 8월 8일에 불공평하다 XY 복서 역차별 논란 기사까지 8일 동안 400여 개가 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뒤늦게 몇몇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보도를 했지만 메달 획득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서 논란은 스포츠 공정성, 젠더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교육자이자 근대 올림픽 경기의 창시자인 피에르 쿠베르탱은 올림픽의 이상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게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며 성공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땅히 선수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야 할 지구촌 축제였음에도 저는 이번 보도들로 인해 갈등과 혐오가 활발하게 소비되는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승환 교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평소에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하고 생각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일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도 어렵겠지요. 지난달 15일이 벌써 오송 참사가 있은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하는 재앙이었기에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비하기 위한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어젠다 세팅과 어젠다 키핑에 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사안인 어젠다를 발굴하고, 즉 어젠다 세팅을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어젠다 키핑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젠다를 발굴하는 어젠다 세팅은 미디어가 어떤 주제를 보도할 때 그 주제가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미디어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특정 이슈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젠다 세팅의 주요 포인트는 먼저 이슈 선정을 통해서 그 주제를 시민적 관심의 중심에 놓고 그 이슈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에 따라 여론이 형성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젠다 키핑은 이미 설정된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슈를 제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슈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대중의 관심 속에 있도록 합니다. 어젠다 키핑의 주요 포인트는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서 그 이슈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고 단순한 보도를 넘어서 심층적인 분석과 후속 보도를 통해서 이슈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어젠다 키핑의 과정이 오송 참사라는 어젠다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7월 8일 기억과 다짐의 보도 순례 끝나지 않은 오송 참사 보도에서 유가족과 생존자는 참사 1주기의 추모 기간을 선포하며 도보 순례를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참사의 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합니다. 단체장 등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기소된 사례가 없고 그 수사 과정 또한 단 한 번도 유족들에게 공개된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어서 7월 8일과 9일 2회에 걸쳐서 김용환 지사 직무평가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김용환 지사 긍정평가 전국 최저, 부정평가 전국 최고 등의 제목으로 한국갤럽의 전국 시도지사 16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이렇게 전국 광역단체장 중 가장 낮은 평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러한 보도는 오송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 책임자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적절한 보도라고 하겠습니다. 7월 10일에는 정부 측의 대처 방안과 그 한계 또한 살펴봅니다. 1주기 앞둔 참사 현장 합동 점검, 재발 방지의 총력 보도에서 행안부와 환경부 장관의 오송 참사 현장 복구 사업 점검을 통해서 비상 대피 시설의 어린이 사용 문제점 등을 지적합니다. 7월 11일에는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안전대책 비판이 따라 보도에서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터널안 구명봉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부실한 보수공사를 비판합니다. 바로 일주기가 되는 7월 15일에는 특집 보도를 이어가며 가시지 않은 아픔 오송 지하차도 1주기 추모제 보도에서 1주기 추모제 상황을 전달했으며 인재로 밝혀진 오송 참사 최고 책임자 수사는 지지부진 보도에서 관계기관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겹쳐서 일어났음을 지적하며 이제 관심은 유족, 시민단체, 오송 참사 최고 책임자 처벌 촉구로 모아져서 최고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에 대해 보도합니다. 검찰이 최고 책임자의 수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관심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침 강화됐지만 아직 위험천만, 말보다 실천 중요 보도에서 오송 참사 이후 도로와 터널의 안전관리 지침은 강화되었지만 전국 지하차도 70% 이상의 진입 차단 시설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매뉴얼과 말보다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오송 참사 진상조사 TF 구성 보도에서 중앙당 차원의 원내 TF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와 특별법 발의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혔으며 7월 18일 검찰 오송 참사 관련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소환조사를 통해 하천관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황에서 재난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소환조사 상황에 대해 보도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보도가 이어지는 어젠다 키핑을 통해서 쉽게 잊혀지지 않고 긍정적인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언론 보도와 더불어서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등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나름의 성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책임자 처벌에 관한 더 밀도 있는 접근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에 대비되는 5개 T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오송 참사에 관한 연속 보도가 진행되는 과정 중인 7월 16일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 유일 최고 경영대상 수상 보도에서는 창의 행정 경영 부분에서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서다라는 브랜드 슬로건의 교체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중부 내륙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를 합니다. 상업적인 목적의 수상식이 난무하는 가운데 행사의 주체도 밝히지 않고 전달하는 수상에 관한 보도가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는지,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시청하는 시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보도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젠다를 설정하고 지속하는 과정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기자의 문제의식이라고 봅니다. 문제의식이 있어야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문제를 발견해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문제를 제기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식은 바로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의심은 모든 현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 언론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체제와 현상을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겠죠. 그것이 어젠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어젠다 키핑에서 감안해야 하는 것은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는 피로감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도와 심층적인 보도 과정에서 보도의 형식을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송 참사 1주년을 맞이해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더 깊은 문제의식과 다양한 보도 형식의 어젠다 키핑을 통해서 더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드는 언론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드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는 한국 방송사상 최초로 전국 9개의 지역 민영방송사가 공동 제작한 수작이라는 점에서 제가 특별히 예의주시했던 다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36부작 중에 현재 공개되어 있는 18부까지 빠짐없이 시청했는데요. 1부부터 18부까지 심플한 설명과 정교한 묘사에 흥미로운 내용까지 그야말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옹기나 나전칠기와 같이 중국의 차 주전자를 만드는 전통 기술을 비롯하여 파인애플 잎에서 추출한 섬유로 만든 필리핀의 여름 의복, 그리고 기모노용 견직물을 염색하는 기법인 일본의 가가 요젠과 당나무 껍질을 이용해 종이우산을 만들고 있는 타이완 등 지금까지 그 어떤 다큐멘터리에서도 다루지 못한 아시아의 전통 핸드메이드 기술을 한데 모아 그것의 역사적 가치와 현재적 의미를 파고드는 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는 아시아 30여 개국의 핸드메이드를 통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한 순간을 선보인 다큐멘터리인데요. 현재 공개된 것은 아시아 14개국 18개 지역의 핸드메이드를 소개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마을과 지역을 살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대륙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는 지구의 절반이 넘는 41억 명이 거주하는 지역인데다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탄생시킨 수공예품 속에서 찬란한 가치를 발전시켜 왔는데요.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 팀이 특별히 전통 수공예 기법에 주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 촬영팀은 시즌 1에 이어 시즌 2 제작을 위해 지난 5월 타이완과 라오스, 사우디아라비아를 첫 촬영지로 삼으면서 아시아 15개국을 촬영하기 위해 5개월간의 대장정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공개될 시즌2는 또 어떤 핸드메이드 아시아 컬렉션을 선보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아시아는 그야말로 핸드메이드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기모노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일본 전통 의상이죠.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의 17부가 바로 이 기모노를 만드는 옷감이 어떤 염색 기법을 통해 탄생했는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아시아의 거의 모든 전통 의상은 대체로 화려한 것이 특징이죠. 그 중에서도 일본 기모노의 화려함은 선명한 총천연색의 옷감과 동식물이나 태양, 달, 파도와 같은 자연물을 무늬로 하고 있는 점을 특색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중소도시 가나자와만의 독특한 천연 염색 기법을 가가유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젠이란 기모노용 견직물을 염색하는 전통 기법을 말합니다. 이 가가유젠은 무려 330년이나 이어온 가나자와만의 보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일본인들에게 가가유젠은 대를 이어 물려주는 소중한 옷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벌레먹은 나뭇잎까지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려내는 자연의 가장 사실적인 묘사도 가가유젠만의 독보적인 기법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기모노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됩니다. 핸드메이드의 진정한 가치가 담긴 소중한 수공예품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시대가 변하면서 가가유젠의 전통공예도 변화의 파도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대량 생산 시스템은 오랜 시간을 들여 하나하나 소중히 만드는 전통공예의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경기 불황으로 기모노가 잘 팔리지 않게 되자 장인은 젊은 층의 취향에 맞춰 현대적 감각을 더해 대중적 관심을 얻을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스니커즈와 셔츠, 가방에서부터 명함 케이스에 이르기까지 기모노에 한정되었던 가가유젠은 조금씩 그 세계를 확장해 갈 것을 택했습니다. 가나자와는 지역 전통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광객들이 가가유젠을 차려입고 마을을 산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또 가가유젠을 입은 지역 청년들이 직접 마을 가이드 역을 자처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점점 사라져가는 가가유젠의 전통을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또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가나자와의 공예를 접하면서 거기에 매료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가가유젠과 비교될 만한 사례는 필리핀의 피냐 의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피냐는 필리핀의 독특한 천연 섬유와 제작 기술로 탄생한 옷입니다. 필리핀은 파인애플 실로 옷을 짜입는 유일한 나라인데요. 거미줄보다 얇은 파인애플 실로 직조한 피냐는 인간의 손으로 짠 직물 중에서 가장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탓에 대를 이어 전해지는 가보로 여길 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데요. 사실 피냐가 시작된 것은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필리핀에 파인애플을 가져오면서부터였습니다. 스페인 통치자들은 무기 소지를 감시하기 위해 필리핀인들에게 파인애플 실로 짠 투명한 소재의 옷을 입게 했는데요. 이렇게 피냐는 필리핀 식민지 역사에서 탄생했지만 그 속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로 정착시킨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냐 역시 근대를 경유하면서 필리핀인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가던 중 1980년대 이후 피냐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더욱이 동물의 가죽이나 털이 아닌 식물을 이용한 천연 섬유라는 점에서 최근에는 동물 복지와 친환경 패션 같은 윤리적 소비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피냐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미래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피냐는 오랜 전통을 넘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필요한 물건으로 존재할 때 전통 핸드메이드 공예가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메이드인 아시아는 지역의 핸드메이드가 도시와 마을을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생명력을 이어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아시아 지역성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과 같은 물질 만능 시대에 자신의 혼과 정성을 담아내는 장인의 모습에서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아시아 수공예의 찬란함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 핸드메이드를 담당하는 장인의 수작업이 보여준 정밀함과 핸드메이드의 시각적 아름다움,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제공한 영상미도 큰 몫을 차지하고요. 아시아 각국의 의식주 문화와 의례, 축제를 그린 영상도 흥미로운 볼거리를 더해줍니다. 전통공예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의 미덕은 그 귀중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방송함으로써 사라져가는 기술을 보호하고 그 유산을 전승하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전통공예는 종종 경제적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소홀히 다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는 이런 전통공예의 가치가 현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낯선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이 전통공예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오늘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는 장인의 손끝에서 나오는 문화유산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낯선 아시아 전통공예의 미적 가치를 알리고 상호 문화 존중의 필요성을 장인적 영상미로 대신 전해주는 세련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TV를 말하다 플러스 CJB 시청자 비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시민비평단의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에 방영된 CJB 특집 토론 20분 도시 증평의 도전 프로그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증평군은 지난 2003년에 계산군에서 분리 독립되어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작은 군이라고 합니다. 저도 증평과 밀접한 청주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사회자가 소개한 작지만 단단한 증평에 대해 궁금해하며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증평 군수를 비롯한 2명의 전문가 그리고 증평 국민이 출연하여 증평을 대표하는 도시공원 보광천 미루나무 숲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증평 국민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프로그램은 먼저 지역 소멸, 출산율 하락과 같은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증평군의 대처 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프로그램의 말미에 앞으로 시행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젊은이들이 창의적인 지역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만족하는 군정을 펼치겠다는 증평군수의 말에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청주에 살고 있는 6년차 주부로서 패널로 출연한 증평군민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님들은 돌봄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인지가 거주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출연자는 새 아이를 증평에서 기르는데 돌봄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아이들을 수월하게 양육하고 있다며 증평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출연자들이 증평군의 긍정적인 변화를 설명할 때 정확히 무엇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나열하기만 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자막이나 자료 화면과 같이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계량적 내용을 보충해줬다면 시청자들이 증평군의 발전 상황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지만 전달된 정보의 구체성이 떨어져 증평군의 정책과 그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군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증평군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좋았으며 이런 증평군의 사례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듯해 유익하기도 했습니다. CJB가 향후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방송한다면 그때는 더 상세한 정보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시청자가 지역 발전의 실제 모습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해 주었으면 합니다. 곧 14번째 절기 처서가 다가옵니다. 이 처서는 입추를 지나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이 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말복에서 처서를 지나는 이 시점부터 일교차가 커진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일가 친척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8월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9월 세 번째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